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내용으로 보자면 오늘 발표 부분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주 연속 하락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론조사나 뭐 이런 조사에서 추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5주 연속 하락이라는 건 또 취임 후 최저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데드크로스,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것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당대회 기간에 아무래도 여론조사 등을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 표집이 더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전화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데드크로스가 이어지는 상황. 일단 우리 김홍신 대표한테 여쭤봐야겠죠?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이건?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 국정과 관련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좀 부정평가들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근까지 공급 대책보다는 이제 세금과 관련한 프레임이 많이 작동을 했습니다. 또 정부가 거기서 뭐 가장 많이 또 세제 개편안까지 나오고 이랬는데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대통령 긍정률은 전혀 이게 상방 압력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같은 기간은 아닌데 뭐 정당 지지도 말씀 주시면은 정당 지지도 이거는 이제 NH경제신문 리얼미터가 의뢰를 해서 요 대통령 긍정률 5일 조사를 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이틀 조사를 하는데 지난 13, 14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4일 방금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이 전당대회 여론조사가 14, 15일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딱 겹치죠. 그래서 정당 지지도는 이게 민주당이 47.9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거 안 해도 돼요. 자막으로 다 나갑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대통령 긍정률은 43. 여당 지지도가 47.9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밑으로 내려갔죠. 거죠. 예. 네. 이렇게 되면 소속한 여당보다 이게 하회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RS로만 따지면은 지금 이게 ARS 조사인데 이걸로만 따지면 그러면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완전히 소실하고 이 현상이 조금만 더 가면 그리고 아까 뭐 말씀 주신 그 최고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제 조기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야, 이게 진짜 뭐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든지 뭐 레임덕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지금 대통령 임기 2년 차란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타이밍이 맞냐는 거지. 그리고 전당대회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긍정 분야의 상방 압력이 안 됐다라는 것도 이 대단히 이상한 일 아닙니까? 네, 정부하고 당이 디커플링 된다. 이거 유심히 있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예. 저는 하여간 지난 지방선거 이전부터 시작됐던 당내 분란도 상당히 그 배경이 됐다라고 보고 그 기반 위에서 지금 정책이 주식시장 문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검찰개혁에 추가 보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겹쳐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아직 결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뭐 세금 정상화, 뭐 세제 합리화 이걸 해가지고 매물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일정 부분 집값도 지금 조금씩 하향으로 좀 떨어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직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는 어렵지만 추세상으로 보면 요렇게 가면은 조금 그래도 성과가 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금 오히려 후퇴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여론이나 민심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본다고 했으니 당에서 그 과정을 좀 보정 작업을 좀 거치면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다시 돌아올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오늘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지도부가 좀 합심을 좀 잘 해내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 되면 10% 빨리 끌어올린다라는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반등 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도. 네. 근데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요. 실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 지지도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말하는 태도에 대한 지지도는 달라요. 태도. 지금까지 그 마치 그 X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막 그 뿌려댄 메시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뭔가 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갖다가 규탄하듯이 막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 반감이 강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내놓은 8월에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혁 대책에 대해서는 비슷해요. 이건 집 가진 사람들도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이거 조금 뭐 또 세금 폭탄 아니냐 비슷비슷합니다. 예. 비슷비슷해가지고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비폭탄이라고 플랜카드 내걸었던데 그건 먹혀드는 거는 또 그 반대 여론에 의해 가지고 상쇄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뚜렷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어떤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부동산에 대한 거를 선악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접근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특히 또 집이 없는 2030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언제? 그리고 그놈의 공급 대책은 나한테 올 차례는 언제? 그러니까 멀어 보이고 이래 되다 보니까 지지를 못 얻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국정 지지율을 부동산 때문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태도 문제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좀 상당히 어떤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았다. 반면에 정책은 이건 조금 지켜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합리화 조치고 사실은 정책 자체가 그렇게 별게 없어요. 어떤 공급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금 합리화예요. 1가구 1주택 그것도 실거주 위주로 한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부동산 정책의 전부냐. 오히려 그게 더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그 일종의 어떤 선악 개념에 가까운 이 부분이다. 이건 정서의 문제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게 참 부동산이라는 게 어려운데 모르겠어요. 그냥 도식화 돼가지고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가 뭐야? 1. 부동산 2. 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통상, 통칭 부동산 그러면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 사기 힘든 세상. 집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평수 넓혀가기 어려운 세상. 또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야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이 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나를 무슨 악당 취급해 이런 것에 대한 불만 통칭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들이 다 정권에게는 그렇죠. 지금 좋지 않게 작용한다라고 본다면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정책을 냈고 그 정책이 답이 나올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릴 것인데 그 기간을 또 어떻게 버틸 것인가.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한겨레 21에 김환 기자가 했던 분석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보면서 혹은 내란을 했던 세력들을 보면서 민주당은 저렇지 않고 저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지지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똑같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쏠려가서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평가도 그러니까, 하던데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컨대 수도권에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표심을 보면은 옛날에는 중장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대부분 같은 표를 사람을 찍었어요. 근데 유독이 부동산 문제가 나오고 나면 남편하고 아내가 각기 다른 사람을 찍어요. 앞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과 평가들을 잠시 해봤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길어져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라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가 생긴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와 또 여당이 진행하고자 하는 개혁이라든지 여당이 진행하고자 하는 각종 국회 의회 안에서의 이슈들도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수치들이 빨리 올라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됐다면 이걸 다시 골든크로스 시키기는 참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 과거 대통령들도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았죠. 예. 다시 이제 그래서 대통령 긍정률이 그 대세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참모분들이 사실 긍정률이 떨어질 때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하락한다. 하락하고 나서 그냥 횡보만 하더라도 다행이다 이런 정도인데요. 그래도 이제 좀 올렸을 때는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을 타면서 좀 올라간다든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코로나를 잘 막았다 이런 것들이 좀 외교 현장에서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개각을 해야 될 거예요. 끝나면 개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당에서 지금처럼 뭐 친청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저렇게 강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당은 아마 공전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당 청간에 있어서의 이 조화로운 국정은 안 될 겁니다. 예. 아예 목소리들이 아예 안 나오고 오히려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의 어떤 그 실적을 홍보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죠. 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이 노이즈가 대통령의 어떤 성과 홍보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대통령이 뭐 해외에 갔다 와서 뭔가를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은 언론을 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이슈들 때문에 이슈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대통령이 효능감을 다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뭐 부동산이건 아니면 뭐 외교 문제건 무엇이건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반영이 돼서 글쎄요. 코어는 아닌데 지금 사실은 40대 50대에서 많이 빠진 거거든요. 40대 50대의 중도 보수라든지 중도인 분들이 이제 많이 좀 빠져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와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줘야 지지도가 올라간다라고 할 거다. 이게 아주 크고요. 그 다음에는 당 내에서 대권 행보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이 분열상으로 나타나면 안 될 것이다. 노이즈가 없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당대회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는 이쯤에서 가능하고요. 저희가 내일 좀 더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